수백억 유산 대신 낡은 쪽지를 택했습니다. 절 살려준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해요. 모두가 포기했던 국보급 자개장, 제 손으로 그 위대한 숨결을 되살려냈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그 사람의 거친 손을 처음 맞잡았을 때 제 안락하고 고요했던 세계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박물관의 최연소 수석 보건가라는 명예도, 뼈대 깊은 예술가 가문이 물려준 막대한 유산도 제게는 더 이상 한 줌의 가치조차 없었죠. 그 사람이 쫓기듯 떠나간 텅 빈 작업실 책상 위에는 당신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캠퍼스의 나라는 얼룩을 남길 수 없다는 서툰 글씨의 편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바보처럼 떠나야만 했을까요? 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살을 에이는 맹렬한 추위 속으로 자신의 온몸을 던졌던 그 미련한 남자는 정작 자신이 상처를 입자 제게 짐이 되기 싫다며 신기루처럼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폴란드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편도 티켓을 움켜쥐었습니다. 낯선 공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서서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뱃속에 새근거리며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작은 우주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이국적인 공기 속에서 저는 벅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오직 사랑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내던지며 버틸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눈 덮인 숲과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그림처럼 어우러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의 가장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명한 건축학 교수이셨고 어머니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이름을 알린 피아니스트이셨죠. 부족함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난 저는 오직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복원하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품은 오래된 성의 벽 하나, 빛바랜 도자기의 섬세한 문양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은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차갑고 철저하게 계산된 서구권의 엘리트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감정을 섞기보다는 말이 없는 낡은 예술품들과 교감하는 것이 훨씬 편안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향해 차갑고 오만한 얼음공주라고 부르곤 했지만 저는 타인의 평가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오직 완벽하게 통제된 저만의 우아하고 고요한 작업실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남부 타트라 산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고성의 내부 벽화, 복원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그 깊고 고요한 산속의 고성은 제게 완벽한 안식처를 제공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매서운 산바람이 고성의 낡은 창틀을 흔들어댈 때마다 저는 두꺼운 모직 쇼를 어깨에 두르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제 고요한 안식처에 예상치 못한 이방인들이 들이닥친 것은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고성의 소유주인 재단 측에서 문화재 훼손을 막으면서도 건물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특수한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한국이라는 낯선 아시아 국가의 엔지니어 팀을 파견한 것이었죠. 수백 년 된 예술품을 다루는 공간에 투박한 공사. 장비를 든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불쾌감이었습니다. 저는 잔뜩 날이 선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무리의 맨 앞장서서 묵직한 장비 가방을 어깨에 메고 들어온 남자가 바로 동훈이었습니다. 짙은 눈썹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매서운 바람에 얼어붙은 붉은 뺨을 한 그는 제 차가운 시선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낯설고 투박한 동양인 남자는 현관 입구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업화 바닥을 꼼꼼하게 털어내며 행여나 낡은 바닥재에 흠집이 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에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그를 가만히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수백 년의 역사가 잠든 아주 예민하고 위험한 공간입니다.
당신들의 그 거친 작업 방식이 벽화에 미세한 진동이라도 주게 된다면 저는 당장 이 난방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제가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운 폴란드어로 쏘아붙이자 통역사를 통해 제 말을 전달받은 동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짙은 갈색 눈동자는 변명이나 불쾌함 대신 깊은 이해와 존중을 담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천천히 다가와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자신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모아주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카롤리나 수석님,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 위대한 시간의 흔적을 덮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이 공간의 숨결을 오래도록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걱정하시는 진동과 습도. 문제는 한국의 전통 온돌 방식에서 착안한 특수 배관 기술로 벽에 단 1mm의 틈도 내지 않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를 거쳐 전달된 그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묘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보통의 서양 엔지니어들이라면 자신의 화려한 경력이나 첨단 기술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바빴을 텐데 동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기술이 아니라 지켜내겠다는 따뜻한 다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허세가 아니라 오랜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단단한 진심이 배어 있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도면과 무거운 자재들을 다루며 상처나고 투박해진 손이었지만 벽화를 가리키는 그의 손끝만큼은 제 미술 붓터치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경건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지 제 두 눈으로 매일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오차라도 발생한다면 가차없이 철수하셔야 할 겁니다. 제 차가운 으름장에도 동우는 그저 빙글에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언 땅을 녹이는 봄 햇살처럼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의 견고한 벽을 살짝 허물어뜨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훈의 위태롭고도 기묘한 동거 아닌 동거가 차가운 타트라 산맥의 고성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하루하루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양의 철저한 개인주의와 계약 조건에만 얽매여 일하는 방식에 익숙했던 제게 동훈과 한국 엔지니어들의 작업 방식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동훈은 계약서에 명시된 작업 시간이 끝난 후에도 어두컴컴한 고성 지하에 홀로 남아 낡은 배관의 동선을 수십 번씩 재확인했습니다. 제가 늦은 밤까지 벽화 복원에 매달려 있을 때면 어디선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둥글고 향긋한 차 한 잔이 제 작업실 문 앞에 조용히 놓여 있곤 했죠. 누구의 소행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제 손끝을 녹여주던 그 따뜻한 찻잔의 온기는 그 어떤 최고급 난방 시스템보다도 제 마음을 부드럽게 데워주었습니다. 하루는 벽화의 가장 미세한 색감을 맞추느라 제가 끼니조차 거르고 사다리 위에서 위태롭게 붓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작업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동훈이 서툰 폴란드어로 식사하셨습니까? 라며 커다란 보온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타인의 작업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것이 서구권의 상식이기에 저는 반사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한창 집중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식사 같은 건 제 개인적인 일정이니 신경 쓰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제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지만 동훈은 무안해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몹시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저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로 제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의 다급함이 묻어 있었죠. 수석님, 예술도 좋고 일도 좋지만 밥을 굶어가며 하는 건 곤란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밥심으로 일한다고들 합니다. 차갑게 언속을 든든하게 채워야 수백 년 된 벽화에도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딱 10분만 내려와서 이 따뜻한 국물이라도 좀 드시지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붓을 멈추고 멍하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폴란드의 그 누구도 심지어 저의 가족들조차 제 완벽주의적인 작업 방식을 그저 칭송하고 찬양할 뿐 제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몸을 혹사하고 외롭게 고군분투하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름 모를 나라의 한 남자가 제가 다룰 위대한 예술 작품보다 제 차가운 속과 끼니를 먼저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보온병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하고 낯선 국물 냄새가 차가운 작업실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을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와 그가 내민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미역이 들어간 한국의 맑은 국이라고 설명해주던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다정하게 맴돌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줄기를 타고 흘러내리자 하루 종일 긴장으로 빳빳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름 모를 이 검고 미끄러운 해초 국물이 참 신기하네요. 겉보기엔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는데 막상 먹어보니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동우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투박하고 꾸밈없는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제 가슴 한구석에서 굳게 얼어붙어 있던 빙하가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계산되거나 통제될 수 없는 지극히 낯설고도 강렬한 감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타인의 침범을 극도로 꺼리던 제가 매일 아침 동훈이 끓여오는 정체불명의 한국식 차와 따뜻한 음식들을 은근히 기다리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훈이 설치하는 난방 시스템은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서양의 라디에이터처럼 공기를 건조하게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바닥 아래에 보이지 않는 선들을 통해 묵직하고 깊은 온기를 건물 전체로 서서히 뿜어내는 방식이었죠. 한국에서는 이것을 온돌이라고 부른다며 바닥에 손을 짚어보라던 동훈의 안내에 따라 저는 조심스럽게 벽화 아래 대리석 바닥에 손바닥을 대보았습니다. 차디찼던 돌바닥에서 심장 박동처럼 은은하고 묵직한 온기가 전해져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겉으로는 투박하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끊임없이 보살펴주는 동훈의 체온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묵직한 온기를 느끼며 저는 이작고 낯선 아시아 국가가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정과 배려의 철학에 깊이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타트라 산맥의 겨울이 절정으로 치닫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예보에도 없던 끔찍한 눈보라가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죠. 저는 작업실 창밖으로 휘몰아치는 하얀 악마 같은 눈보라를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나가 있던 다른 폴란드 직원들이 창백해진 얼굴로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산 아래로 자재를 확인하러 내려갔던 동훈의 차량이 끊어진 통신과 폭설 속에 고립되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을 듯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이성적으로 판단해 구조대를 부르고 안전한 고성 안에서 대기하는 것이 서구적인 합리적 사고였습니다. 다른 직원들 역시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몸을 사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저를 위해 매일 따뜻한 국물을 끓여오고 수백 년 된 벽화를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만지던 동훈의 붉게 언 손만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이 끔찍한 눈보라 속에서 홀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뒤 잴 것 없이 작업실 한 구석에 있던 낡은 스노우 슈즈와 두꺼운 방한복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제 팔을 붙잡으며 미쳤냐고 소리쳤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견고했던 이성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그를 살려야 한다는 야생적이고 절박한 본능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친 눈보라가 제 뺨을 칼날처럼 베고 지나갔지만 저는 발이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미친 사람처럼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백색의 공포 속에서 저는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동훈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공포 속에서도 제 가슴 속에는 그를 향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나 미친 듯이 눈밭을 헤맸을까요? 마침내 커다란 전나무 곁에 반쯤 눈에 파묻혀 있는 낡은 사륜구동. 차량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의 구르다시피 차량으로 달려가 얼어붙은 문손잡이를 부서져라 당겼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동훈의 창백한 얼굴을 발견한 순간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의 꽁꽁 언 손을 제 품으로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동훈 소장님의 몸을 끌어안고 타트라 산맥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버텼는지 모릅니다. 제 두 손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찢어질 듯한 칼바람이 방한복을 뚫고 들어와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지만 저는 결코 동훈 소장님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동훈 소장님의 입술 위로 제 뜨거운 숨결을 끊임없이 불어넣으며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떠달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구조대의 붉은 불빛이 눈보라를 뚫고 저희를 발견하기 직전까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폴란드 바르샤바의 웅장한 박물관도 가문이 물려줄 막대한 유산도 아닌 오직 이 투박하고 다정한 한국인 남자의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산맥의 고요를 찢으며 울려 퍼졌고 자코판의 시립병원의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로 핏기가 가신 동훈 소장님의 몸이 뉘어졌을 때 저는 피투성이가 된 제 두 손을 내려다보며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죄책감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어야만 했습니다. 수술실 앞에 차가운 철제 의자에 웅크려 앉아 수술을 알리는 붉은 램프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동훈 소장님은 쓰러지는 낡은 크레인과 무너져 내리는 철골 구조물들 사이에서 오직 저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셨고 그 대가로 오른쪽 어깨의 뼈와 신경이 심각하게 짓눌리는 끔찍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수백 년 된 섬세한 벽화 위로 쏟아지던 무거운 콘크리트 파편들을 맨몸으로 막아내던 동훈 소장님의 굽은 등과 붉게 뿜어져 나오던 선혈이 제 망막에 끔찍한 낙인처럼 새겨져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굳은 표정으로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와 뼈는 맞추었지만 미세한 신경이 완전히 끊어져 두 번 다시 예전처럼 정교한 엔지니어 작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내렸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타인의 상처에 그토록 무감각하고 차갑기만 했던 폴란드 최고의 수석 보건가 카롤리나가 생면부지의 아시아 남자 때문에 병원 복도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은 저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인 파멸의 서막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동훈 소장님은 창백한 얼굴로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절망하거나 분노하기는커녕 퉁퉁 부어오른 제 두 눈을 보며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카롤리나 수석님,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하셨습니까? 저 같은 놈 하나 죽는다고 수석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손이 상해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동훈 소장님의 쉰 목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갈랐을 때 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바보 같으신 분 제 손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동훈 소장님의 어깨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제게 이런 무거운 빚을 지우시는 겁니까? 라며 저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제 원망 섞인 흐느낌의 동훈 소장님은 시선을 창밖의 잿빛 하늘로 돌리며 무거운 침묵에 빠지셨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직 심장 박동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고 저는 동훈 소장님의 굳게 닫힌 입술 너머로 걷잡을 수 없는 이별의 예감이 짙게 피어오르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남몰래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 서양의 철저한 개인주의와 손익계산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게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한국. 남자의 지독한 순애보는 제 영혼의 뿌리마저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동훈 소장님이 병실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것은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따뜻한 스프를 끓여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동훈 소장님의 자리는 온기 하나 없이 싸늘하게 비어 있었고 하얀 시트 위에는 서툰 폴란드어로 삐뚤빼뚤하게 적힌 편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카롤리나 수석님, 당신은 언제나 조명 아래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른쪽 팔을 쓸 수 없게 된 반쪽짜리 병신인 제가 당신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걸림돌이 되거나
동정심으로 묶여 있는 것을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를 잊고 폴란드 최고의 예술가로 남아주십시오라는 동훈 소장님의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종이가 찢어지도록 꽉 움켜쥐고 숨이 넘어갈 듯 통곡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직업도 건강도 미래도 모두 바쳐놓고 정작 제가 짐을 짊어질까 두려워 홀로 상처 입은 짐승처럼 한국으로 도망쳐버린 그 미련하고 멍청한 남자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저는 단 한 모금의 물조차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훈 소장님이 떠나버린 타트라 산맥의 고성은 제게 더 이상 위대한 예술의 산실이 아니라 숨이 막히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고 저는 매일 밤 동훈 소장님이 남기고 간 낡은 작업 장갑에 얼굴을 묻고 피눈물을 흘리며 지독한 상사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바르샤바의 본가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제 몸에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번도 넘게 맡아왔던 유화 물감의 냄새와 오래된 캔버스의 먼지 냄새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유발했고 며칠째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열과 무기력증이 제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서 사온 임신 테스트기의 결과를 확인하던 날 아침 저는 세면대를 부여잡고 무너져 내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의 붉은 선. 그것은 동훈 소장님이 저를 지키기 위해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기 직전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확인했던 그 절박하고 뜨거웠던 사랑의 결실이자 제 뱃속에 동훈 소장님의 피가 섞인 새로운 생명이 심장 박동을 시작했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기쁨과 환희보다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거대한 공포가 먼저 저를 덮쳤습니다. 뼈대 깊은 폴란드의 명문가이자 보수적인 카톨릭 신자인 부모님 밑에서 혼전 임신이라는 것은 그것도 아시아 노동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가문의 이름을 진흙탕에 처박는 최악의 범죄이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엎드려 아직 평평한 제 아랫배를 양손으로 감싸 안은 채 이 불쌍하고 가여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가 치러야 할 끔찍한 대가를 떠올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은 아주 조용하고 우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대저택의 다이닝룸에서 건축학 교수이신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이신 어머니는 다음 달로 예정된 프랑스의 유서 깊은 백작 가문 후계자와의 약혼식 일정을 태연하게 논의하고 계셨습니다. 최고급 와인이 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도 신경질적으로 들려오던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음포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프랑스 백작 가문과의 약혼은 할 수 없습니다. 저 지금 한국인 엔지니어 동훈 소장님의 아이를 가졌고 이 아이를 낳아 그 사람을 찾아 한국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뱉어냈습니다. 제 폭탄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웅장했던 다이닝 룸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끔찍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카롤리나, 지금 내가 무슨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지 알고나 있는 것이냐. 대수롭지 않다는 듯 와인잔을 닦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진이 난 것처럼 무섭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아버지의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은 채 다시 한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동훈 소장님은 무너지는 철골 속에서 제 목숨을 구해준 분이고 저는 그분의 아이를 낳아 평생 곁에서 지켜드릴 것입니다. 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벼락 같은 파열음과 함께 아버지가 던진 무거운 크리스탈 와인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화려한 실크 벽지를 적셔내렸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동양인 노동자의 아이를 병원에 가서 지워버리고 약혼식 준비를 해라. 만약 내 명령을 거역한다면 너는 바르샤바 국립박물관의 수석직에서 파면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가문의 모든 재산과 상속권에서 영원히 배제될 것이며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라 거리의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폭언이 사나운 채찍처럼 제 온몸을 무자비하게 후려쳤습니다. 어머니조차 충격으로 창백해진 얼굴을 감싸 쥐고 저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며 싸늘하게 외면하셨습니다. 평생을 우아함과 고상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폴란드 최상류층
엘리트 가족의 민낯은 이토록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내 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제 뱃속에 깃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축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문의 명예와 자신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부의 성곽이 무너질까. 전전긍긍하며 피를 나눈 딸을 서슴없이 길거리로 내쫓으려 하는 부모님의 이기적이고 차가운 태도에 저는 제가 평생을 믿고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허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산산조각난 크리스탈 파편들을 내려다보며 제 배를 양손으로 꽉 끌어안은 채 이 위선적이고 차가운 성벽 안에서는 제 아이가 결코 숨을 쉴 수 없다는 절망적인 확신에 휩싸여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은 고요한 새벽, 저는 드레스룸에 가득 찬 명품 가방들과 보석 상자들을 뒤로하고 오직 낡은 캐리어 하나에 몇 벌의 옷가지와 초음파 사진 한 장만을 쓸어 담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명의로 만들어준 수십억 원이 들어있는 VIP 은행 카드들과 고급 세단의 차키는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채 저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웅장한 대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바르샤바의 새벽 공기가 제 폐부를 찌르듯 밀려왔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동훈 소장님이 끓여주시던 따뜻한 미역국의 냄새와 그의 투박한 손바닥이 주던 묵직한 온기가 화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수석 보건가라는 무거운 왕관과 억만장자 상속녀라는 거추장스러운 드레스를 모두 벗어던진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쇼팽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낡은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르샤바의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소리 없이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나의 부유하고 차가웠던 고향이여. 나는 이제 내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준 남자를 찾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나라로 떠난다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 수속을 밟는 내내 제 손끝은 심한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말이라고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밖에 모르는 이방인 여자가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연고 하나 없는 머나먼 동방의 나라에서 남편 하나만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벼랑 끝으로 몸을 던지는 것과 같은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를 거칠게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저는 좌석 벨트를 꽉 움켜쥐고 눈을 감으며 동훈 소장님의 굳은 살 박인 따뜻한 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목숨을 던졌으니 이제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던져 당신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독한 결기가 핏줄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장 10몇 시간이 넘는 고통스러운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이라는 미지의 땅이 제 발 아래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지독한 입덧과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아랫배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출국장 바닥에 두 발을 내디뎠습니다. 짐을 찾고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낯선 동양인들의 검은 머리카락과 알아들을 수 없는 분주한 한국어의 파도 속에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된 듯한 지독한 두려움과 막막함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인파와 압도적인 공항의 규모는 빈털터리 외국인 미혼모인 저를 집어삼킬 듯이 거대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이미 완벽하게 불태워버렸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꽉 주며 낡은 캐리어의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던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한 유리 자동문이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스르르 열렸고 바르샤바의 차가운 눈바람과는 전혀 다른 한국 특유의 습기를 머금은 묵직하고 따뜻한 공기가 제 온몸을 확 덮쳐오며 미지의 세계를 향한 저의 처절한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한 유리 자동문이 무거운 기계음과 함께 제 등 뒤로 닫히는 순간 저는 제가 알던 모든 세계와 영원히 단절되었다는 끔찍한 현실을 온몸으로 실감해야 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건조하고 서늘했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무겁고 습기찬 한국의 낯선 공기가 제 폐부를 확 덮쳐오자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매연 냄새와 이름 모를 낯선 향신료의 냄새들이 뒤섞여 밀려오자 장시간 비행으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임신 초기의 몸은 곧바로 격렬한 구역질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창백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공항의 차가운 대리석 기둥에 기대어 한참 동안이나 헛구역질을 하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제 주변으로는 흑발을 한 수많은 동양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빠르고 억센 한국어를 쏟아내며 바쁘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활기찬 표정들을 바라보며 저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난파선의 조각처럼 지독한 고립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제 배를 양손으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저주 섞인 호통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저는 당장이라도 이 낯선 땅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가까스로 숨을 고른 저는 낡고 무거운 캐리어의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공항 로비 한가운데 위치한 안내 데스크로 무작정 걸음을 옮겼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안내원 직원이 저를 발견하고는 직업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바르샤바에서 출발하기 전 수첩에 삐뚤빼뚤하게 적어두었던 동훈 소장님의 건설회사 이름과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 적은 주소 쪽지를 안내원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실례하지만 제가 길을 잃었는데 혹시 이 건설 회사가 있는 주소로 찾아가려면 여기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어로 간절하게 묻자 미소를 띠고 있던 안내원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당혹스러움으로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은 제가 내민 구겨진 쪽지와 제 초췌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낯선 외국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대한 경계심과 난처함이 역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손님께서 적어주신 이 영문 표기만으로는 정확히 한국의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희 안내 데스크에서는 특정 개인 회사의 위치까지 일일이 검색해서 안내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안내원 직원의 서툰 영어 대답이 제 귓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새하얘지며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안내 데스크 주위를 맴돌았고 저는 제 손에 쥐어진 볼품없는 쪽지만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르샤바의 박물관에서는 제 말 한마디면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제 지시 하나에 수백 년 된 유물들의 운명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낯선 한국의 공항에서 저는 길을 묻는 아주 기본적인 소통조차 해내지 못하는 바보이자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과도 같은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이 이토록 사람을 철저하게 무력하고 초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저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는 내내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을 뿜어내는 이 거대한 도시는 제가 자라온 고풍스럽고 여유로운 유럽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폭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버스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흔들릴 때마다 제 뱃속의 어린 생명도 불안함을 느끼는지 아랫배가 콕콕 쑤셔오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가지고 온 얼마 안 되는 유로화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당장 오늘 밤 이슬을 피할 곳조차 없다는 차가운 현실에 입술을 짓물리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동결시켜버린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들이 떠오르며 당장 내일 먹을 빵 한 조각을 살 돈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공포가 제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저는 이름 모를 번화가의 시끄러운 골목길을 정처 없이 헤매다 벽에 붙어있는 낡은 여관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짐을 끌고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자
담배 냄새와 찌든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고 무표정한 얼굴의 여관 주인이 저를 훑어보며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여관방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것 같은 비좁은 방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들이 가득했고 낡은 벽지는 곳곳이 찢어지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저택의 푹신한 오리털 침대와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감돌던 제 넓은 침실이 뇌리를 스치며 제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뼈저린 후회가 독사처럼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이 답답한 사각의 콘크리트 감옥 안에서 저는 캐리어를 끌어안은 채 차가운 맨바닥에 웅크려 앉아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훈 소장님, 제가 당신을 찾기 위해 이 끔찍한 지옥 같은 방에서 혼자 울고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계실까요? 제발 저를 이 어둠 속에서 꺼내주세요 라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거친 코골이 소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독한 입덧과 배고픔에 눈을 뜬 저는 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여관 밖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의 즐비한 식당들에서는 아침부터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등 한국 특유의 자극적이고 강렬한 음식 냄새들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호기심을 가졌을지도 모를 냄새들이었지만 극도로 쇠약해진 임산부의 후각에는 그것이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처럼 역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코를 틀어쥐고 구역질을 참으며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하얀 조명 아래에 진열된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생수병과 아무런 맛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맹숭맹숭한 식빵뿐이었습니다. 계산대에 선 저는 창백하고 핏기 없는 얼굴로 빵과 물을 내밀며 지갑에서 꼬깃꼬깃해진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물과 빵을 계산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돈이 이것뿐이라서 혹시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를 섞어가며 손짓 발짓으로 묻자 계산대 너머의 중년 여성 점원은 귀찮다는 듯이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미간을 팍 구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헝클어진 제 금발머리와 피곤에 찌든 더러운 옷차림에 머물렀고 마치 길거리의 거린을 바라보는 듯한 노골적인 경멸과 불쾌감이 그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외국인이 와서 달러를 내밀고 난리야 한국 돈 없으면 당장 나가요. 어디서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가게에서 진상을 부려. 점원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신경질을 내며 제가 내민 지폐를 카운터 밖으로 툭 밀어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바닥에 툭 떨어져 버린 제 지폐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아무런 반항도 항변도 하지 못한 채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내민 돈이 사용할 수 없는 화폐라는 사실보다 저를 벌레 보듯 바라보며 매몰차게 쫓아내는 점원의 그 차갑고 적대적인 태도가 제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낯선 이방인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모욕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황급히 주워들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편의점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차가운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어 빵 한 조각조차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처절한 제 처지를 한탄하며 하염없이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여관방에서 맹물로 헛구역질을 달래며 악착같이 버틴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수소문 끝에 동훈 소장님이 다닌다던 건설 회사의 본사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의 한복판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거대한 유리로 덮인 고층 빌딩 앞에 서자 제 낡은 신발과 초라한 행색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차갑고 거대한 건물 어딘가에 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동훈 소장님이 숨을 쉬고 있을 것이라는 단 하나의 희망이 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한가운데 위치한 화려한 대리석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검은 양복을 입은 체격이 건장한 경비원에게 다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온 카롤리나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훈 소장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저는 지금 그분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발 그분을 불러주십시오. 제가 이성을 잃고 핏발선 눈으로 경비원의 옷깃을 부여잡고 소리치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경비원은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무전기를 꺼내들었고, 그의 눈에는 미친 외국인 여자를 향한 짜증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전 예약도 없이 들어와서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십시오. 동훈이라는 직원은 우리 회사의 수천 명입니다. 외부인에게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으니 좋은 말할 때 당장 건물 밖으로 나가십시오. 경비원의 단호하고 위압적인 한국어 고함이 넓은 로비에 메아리 치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마지막으로 부여잡고 있던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찰나의 순간 저는 로비 바닥의 차가운 대리석 문양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가문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버리고 오직 사랑 하나만 믿고 이 머나먼 지옥까지 날아온 결과가 고작 문전박대와 조롱뿐이라니. 저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하고 로비 한가운데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제 눈물에 한치의 동정도 보이지 않은 채 동료 경비원들을 불러 제 양팔을 무자비하게 꺾어 잡고는 짐짝을 치우듯 저를 건물 밖으로 짐승처럼 질질 끌어냈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매몰차게 내동댕이 쳐진 저는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쓸려 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잿빛 하늘에서 굵은 장대비가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빗줄기가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얇은 옷깃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지나가는 우산을 쓴 수많은 사람들은 길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임산부인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는 바쁘게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진흙탕이 된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제 아랫배를 양팔로 미친 듯이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제 절망감을 고스란히 느끼는 듯 거세게 발버둥을 쳤고, 배를 찢어놓는 듯한 끔찍한 경련과 통증이 하반신을 덮쳐왔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동훈 소장님의 이름은 빗소리에 처참하게 묻혀버렸고, 저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이 잔인하고 거대한 타국의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서서히 죽음의 공포에 잠식당하며 제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가장 혹독하고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사정없이 내리꽂히는 빗줄기는 마치 수천 개의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웅크린 몸을 짐승처럼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덜덜 떨리는 양팔로 아랫배를 감싸 안은 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저는 제 얇은 바지춤을 적시며 뜨겁고 끈적한 액체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섞인 빗물이 제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입술을 적셨고, 눈앞의 잿빛 세상은 서서히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검은 암흑 속으로 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르샤바의 따뜻하고 안락한 대저택을 버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막대한 유산마저 포기한 채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까지 날아온 결과가 고작 길바닥에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이라니. 뼈를 깎는 듯한 절망감과 지독한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동훈 소장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을 찾아내겠다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마저 이 차가운 길거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라며 저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목구멍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배를 찢어놓는 듯한 끔찍한 진통이 다시 한번 하반신을 무자비하게 강타하자 저는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진흙탕이 된 바닥에 쓰러졌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의식의 끈을 놓기 직전 이제 제 인생은 여기서 완전히 끝이 났음을 체념하며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세댁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피가 엄청나잖아. 누가 119 구급차 좀 빨리 불러주소. 사람 죽어가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제 귓가에 폭우 소리를 뚫고 날카롭고 다급한 한국어 고함 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누군가의 거칠고 따뜻한 두 손이 차갑게 얼어붙은 제 어깨를 단단하게 부여잡더니 비에 젖어 헝클어진 제 머리카락을 쉼없이 쓸어 넘겼습니다. 겨우 실눈을 떠보니 비닐 우비를 뒤집어 쓴 채 길가에서 노점상을 하시던 낯선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제 얼굴을 감싸 안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이방인인 저를 향한 경계심이나 불쾌감 따위는 전혀 없었고 오직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애타는 절박함과 짐승이 새끼를 품는 듯한 맹렬한 모성애만이 가득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제가 파르르 떨리는 창백한 입술을 달싹이며 폴란드어와 영어가 뒤섞인 말로 애원하자 할머니는 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배 위에 얹어진 차가운 손을 당신의 투박하고 따뜻한 두 손으로 꽉 쥐어주셨습니다. 걱정 마 새댁 내가 살려줄게 애기 무사할 거니까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 눈 감으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묵직하고 따뜻하게 제 심장 한가운데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타트라 산맥의 눈보라 속에서 저를 위해 끓여오셨던 동훈 소장님의 미역국 한 그릇처럼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끈끈하고 맹렬한 정이었습니다. 번화가를 지나던 사람들은 끔찍한 피투성이가 된 외국인 여자를 피해 멀리 돌아가기 바빴지만 이름조차 모르는 이 낯선 할머니는 자신의 장사 수레가 비에 젖어 망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체온으로 제 얼어붙은 몸을 데우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귀를 찢는 듯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와 저를 실어 올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는 결코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가물가물해지는 의식 속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와 빗물에 잔뜩 젖어 엉망이 된 종이 쪼가리 하나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르샤바에서부터 생명줄처럼 품고 왔던 동훈 소장님의 이름과 회사 번호가 적힌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발 연락해 주세요.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쪽지를 내밀자 할머니는 쪽지를 꽉 움켜쥐시더니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끄덕이셨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사방에서 눈이 부신 새하얀 형광등 불빛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제 침대를 둘러쌌습니다. 찢어질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제 하의가 가위로 잘려나가고 온갖 차가운 의료기기들이 제 몸에 부착되는 동안 저는 낯선 언어와 기계음의 홍수 속에서 극도의 공포에 질려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때 응급실 밖에서 간호사들과 거칠게 승강이를 벌이는 할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보호자라고 핏줄만 보호자여 길바닥에서 아기가 죽어가는데 수속 밟을 시간이 어딨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장 피부터 멎게 해주고 이 쪽지에 있는 남자한테 빨리 전화나 걸어줘. 이 남자가 남편인 것 같으니까 당장 찾아내라고. 할머니의 핏발 선 고함 소리는 철저하게 규정과 원칙만을 따지는 차가운 병원의 벽을 산산조각 내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폴란드 최고의 국립박물관 수석이라는 명예도 억만장자의 상속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이 타국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저를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준 것은 거대한 부나 권력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시던 낯선 한국인 할머니의 피 끓는 자비와 무식할 만큼 투박한 온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굳은 표정으로 제 배에 초음파 기기를 대며 한국어로 무언가 심각하게 지시를 내렸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수혈팩을 매달며 응급수술 준비를 서두르는 동안 저는 제 몸속에서 생명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동훈 소장님, 다음 생에는 제가 반드시 먼저 당신을 찾아가 당신의 그 따뜻한 손을 잡아드릴게요. 라며 마지막 유언 같은 독백을 삼키고 완전히 정신을 잃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응급실의 육중한 자동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친 발소리가 병동의 차가운 바닥을 울렸습니다. 카롤리나 수석님 어디 계십니까?
그 목소리 수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그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귓전을 강타하는 순간 정지했던 제 심장이 다시금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오른쪽 어깨에 무거운 보호대를 찬 채 온몸이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된 동훈 소장님이 핏발 선 눈으로 응급실을 미친 듯이 헤집고 다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건설 회사의 경비원들이 뒤늦게 수소문하여 연락을 취한 것인지 아니면 할머니의 억척스러운 전화 덕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거짓말처럼 제 눈앞에 나타난 동훈 소장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참았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활화산처럼 폭발하며 짐승처럼 목 놓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동훈 소장님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기어오듯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짙은 갈색 눈동자에는 피투성이가 된 저의 참혹한 모습을 향한 거대한 충격과 뼈를 깎는 듯한 끔찍한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수성님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저 같은 쓰레기 하나 잊지 못하고 왜 그 귀한 몸으로 이 지옥 같은 곳에 오셔서. 동훈 소장님은 성한 왼쪽 손으로 제 창백하고 피 묻은 손을 으스러져라 부여잡으며 응급실 바닥에 이마를 짓짓고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거칠고 뜨거운 눈물이 제 차가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릴 때마다 저는 폴란드의 대저택에서 겪었던 수모와 비행기 안에서의 고통, 그리고 이 낯선 도시의 여관방에서 홀로 겪었던 지독한 배고픔과 외로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벅찬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소장님이 타트라 산맥에서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를 구하기 위해 세상의 끝까지 달려온 겁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제가 숨을 헐떡이며 핏기 없는 입술로 간신히 속삭이자 동훈 소장님의 얼굴은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제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남자의 처절한 비통함이 응급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동훈 소장님은 제 손에 뺨을 비비며 짐승처럼 오열하다가 돌연 의사 선생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아내와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제발 저 불쌍한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저를 지켰던 남자가 또다시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바닥에 내던지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가 덜컹거리며 이동하기 시작했고 동훈 소장님은 제 손을 잡은 채 침대를 따라 달리며 쉼없이 제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차가운 수술실의 철문이 닫히기 직전. 쏟아지는 마취제의 몽롱함 속에서도 저는 저를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동훈 소장님의 절박한 눈동자를 똑똑히 마주 보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서늘한 마취 기운이 제 온몸의 신경을 완전히 잠재우는 그 마지막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완벽한 안도감과 지독한 평안함을 느끼며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위기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희미한 구원의 빛을 향해 몸을 내맡길 수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티 없이 새하얀 병실의 천장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귓가를 때리는 심장. 박동 모니터의 기계음 속에서 저는 아주 천천히 현실의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몽롱한 마취 기운을 뚫고 가장 먼저 제 뇌리를 스친 것은 거친 아스팔트 위에서 쏟아지던 빗줄기와 끔찍했던 하복부의 통증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반사적으로 제 아랫배를 향해 두 손을 더듬거렸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제 뱃속의 작은 생명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옴과 동시에 제 왼쪽 손을 누군가 부서져라 꽉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며칠 밤을 새운 듯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창백한 얼굴의 동훈 소장님이 침대보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동훈 소장님.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그의 이름을 부르자 동훈 소장님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핏발이 선 붉은 눈시울에는 아직 닦아내지 못한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창백한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카롤리나 수석님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아기는 무사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기적적으로 산모와 아이 모두 위기를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동훈 소장님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타트라 산맥의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강인하고 듬직했던 남자가 지금 제 침대 곁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제 가슴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찔린 듯 아파왔습니다. 소장님을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폴란드에서 소장님의 편지를 읽고 제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소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대답하자 동훈 소장님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망가진 오른쪽 어깨를 움켜쥐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 같은 병신이 뭐라고 이 먼 타국까지 오셔서 이런 끔찍한 고생을 하십니까? 제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해 수석님과 우리 아이를 길바닥에서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동훈 소장님의 뼈저린 자책에 저는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커다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소장님이 제 목숨을 살려주셨고 저는 소장님의 아이를 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를 지켜낼 차례입니다. 제발 다시는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제 단호하고 간절한 애원에 동훈 소장님은 제 손등에 수없이 입을 맞추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두 분 평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그의 맹세가 병실 안을 먹먹하게 채우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저를 끌어안고 구급차까지 타주셨던 그 노점상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양손에는 커다란 보온병과 반찬통이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저를 보시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다가와 제 이마를 다정하게 쓸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댁 드디어 눈을 떴네. 하늘이 도왔어. 뱃속에 아기가 지 엄마 살리려고 아주 장군처럼 버텨줬어. 비록 언어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거친 손길에서 전해지는 맹렬한 애정은 제 얼어붙은 영혼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동훈 소장님은 바닥에 엎드려 할머니께 큰 절을 올리며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쳤고 할머니는 동훈 소장님의 등을 토닥이며 타지에서 고생하는 며느리한테 미역국이나 든든하게 먹이라며 보온병을 쥐어주셨습니다. 서양의 차갑고 계산적인 핏줄보다 지구 반대편의 이름 모를 이웃이 내어주는 이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 제게는 천배 만배 더 짙은 가족의 온기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끓여오신 진한 미역국을 목으로 넘기며 폴란드의 차가운 대저택에서 흘렸던 절망의 눈물을 모두 닦아내고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독한 결기를 가슴 깊은 곳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동훈 소장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가파른 언덕길 끝에 매달려 있는 작고 허름한 옥탑방이었습니다. 어깨 신경이 끊어져 더 이상 정교한 엔지니어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동훈 소장님은 막노동판과 식당, 주방을 전전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한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은 습기 찬 방이었지만 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 퉁퉁 부은 제 다리를 주물러주며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동훈 소장님의 구분 등을 바라볼 때마다 제 가슴속에서는 시퍼런 도끼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폴란드 최고의 예술가 가문에서 자라며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저였지만 이제 저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린 억척스러운 들꽃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동훈 소장님이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 이제는 제가 가진 재능으로 이 남자의 짓눌린 어깨를 펴주고 우리 아이를 굶기지 않겠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무작정 서울 시내의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제게는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수석 보건가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적 안목과 신의 손이라 불리던 정교한 손기술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골동품 상점들과 미술관들이 밀집해 있다는 전통 문화의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과 나무 냄새가 어우러진 골목길을 걷던 중 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곳은 한 화려한 고미술품 갤러리였습니다. 갤러리 안에서는 날카로운 고성이 오가고 있었고 저는 홀린 듯이 갤러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갤러리 한가운데에는 최고급 실크 정장을 입은 중년의 수집가가 얼굴을 붉게 물들인 채 갤러리 관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 탁자 위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진귀한 조선시대의 대형 나전칠기 화장함이 놓여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화장함의 가장 중요한 정면 뚜껑 부분의 정교한 자개 문양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참혹하게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장 당신 눈에는 이게 복원이라고 보입니까? 수억 원을 호가하는 국보급 나전칠기를 이따위 싸구려 접착제와 엉터리 솜씨로 망쳐놓다니. 내가 오늘 이 갤러리를 당장 문 닫게 만들 작정입니다. 수집가의 분노에 찬 호통에 갤러리 관장은 이마에서 비오듯 땀을 흘리며 허리를 굽히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장인을 섭외해 복원을 시도했지만 워낙 오래된 오칠과 미세한 자개 조각의 각도를 맞추는 것이 현대의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죠. 저는 말없이 탁자 앞으로 다가가 훼손된 나전칠기 화장함을 찬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머금은 영롱한 자개. 빛깔이 서투른 현대식 복원 재료에 덮여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것이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폴란드의 오래된 성에서 수백 년 된 목조 성물들을 복원했던 제 감각이 손끝에서부터 강렬하게 깨어나며 찌릿찌릿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탁자 위로 손을 뻗어 나전칠기의 훼손된 단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이 오칠의 균열은 현대식 경화제를 사용해서 발생한 겁니다. 수백 년 전의 전통 방식대로 악교와 천연칠을 배합해야만 원래의 빛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섞어가며 서투른 한국어로 당당하게 말하자 갤러리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수집가와 관장은 제 낡은 코트와 화장기 없는 초췌한 외국인 임산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외국인 거지가 감히 국보급 예술품에 함부로 손을 대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내쫓아. 수집가가 경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경비원을 부르려 하자. 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관장의 눈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이 작품을 만진 장갑의 흔적만 봐도 압니다. 억지로 자개를 끼워 맞추려다 오히려 목재의 섬유질을 파괴하고 있어요. 저에게 딱 3시간만 주십시오. 3시간 뒤에도 당신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저를 경찰에 넘겨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공한다면 이 복원 작업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셔야 할 겁니다. 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자신감과 단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서늘한 전문가의 기운에 관장은 순간적으로 압도당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집가 역시 제 범상치 않은 태도에 흠칫 놀라며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망가진 거. 그 3시간 동안 당신이 무슨 마법을 부리는지 어디 한번 똑똑히 지켜봅시다. 수집가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갤러리 한 구석에 마련된 작업대로 화장함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저는 갤러리에 구비된 천연 용제들과 악교, 그리고 아주 미세한 조각 칼들을 가져와 제 손에 쥐었습니다. 조각 칼을 쥐는 순간 저는 길바닥에서 굶주리던 비참한 이방인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던 천재 복원가 카롤리나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과 조롱 섞인 시선들은 이미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훼손된 단면의 미세한 나뭇결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엉터리로 발려있던 현대식 접착제를 특수용제로 녹여내는 과정은 마치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했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임신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제 손끝은 기계보다 더 정교하게 단 1mm의 떨림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낡은 아교를 끓여 천연 오칠과 완벽한 비율로 배합한 뒤 떨어져 나간 수백 개의 미세한 자개 조각들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 원래의 각도와 빛의 굴절까지 계산하여 하나씩 제자리에 안착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를 조롱하던 수집가와 관장의 표정은 굳어졌고 그들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듯 점차 경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3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조각칼을 조용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끝났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수집가와 관장이 침을 꿀꺽 삼키며 탁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복원된 나전칠기 화장함의 뚜껑에 닿는 순간 두 사람은 마치 번개에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엉성하게 덧발라져 추악하게 비틀려 있던 자개 문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장인이 갓 구워낸 듯 영롱하고 신비로운 오색 찬란한 빛깔이 원래의 결을 따라 완벽하게 부활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어졌던 나무의 숨결이 이어지고 빛을 잃었던 진주조개가 다시 살아나 숨을 쉬는 듯한 압도적인 예술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기적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무형문화재 장인들도 손을 들었던 칠기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수집가는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고 갤러리 관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탁자를 짚고 주저앉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를 길거리에 거지 취급하며 멸시하던 자들의 오만했던 눈빛이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 압도적인 존경과 숭배의 눈빛이 차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굽어있던 어깨를 활짝 펴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척박한 땅에 뿌려진 낡은 씨앗이 드디어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통쾌하고 짜릿한 반전의 서막이 마침내 그 웅장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나전칠기 뚜껑을 어루만지던 수집가님의 손끝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멸시하던 두 사람의 눈동자에는 이제 경외감과 경악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고미술품을 다뤄온 수집가님조차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바닥에서 이토록 완벽한 조선의 칠기를 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범한 무례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이 칠기의 복원 비용으로 얼마를 원하시는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백지수표라도 당장 끊어드리겠습니다. 수집가님의 다급하고 애절한 목소리가 갤러리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탁자 위에 놓인 조각칼을 챙겨 들었습니다. 거창한 백지수표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가 흘린 땀방울과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리고 저와 제 뱃속의 아이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정착금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하자 수집가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갑에서 자신의 전 재산이 들어있을 법한 두툼한 수표 뭉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관장님 역시 바닥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선생님 제발 저희 갤러리의 전속 수석 복원가로 일해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조건과 작업실을 최고급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바르샤바의 웅장한 박물관에서 쫓겨나 길바닥을 헤매던 외국인 미혼모가 단 3시간 만에 대한민국 최고 상류층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꺾어버리고 제 발 아래 무릎 꿇린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지난날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거대한 카타르시스가 폭발했습니다. 두툼한 수표 뭉치를 품에 안고 비탈진 언덕길을 올라 낡은 옥탑방 문을 열었을 때 동훈 소장님은 퉁퉁 부은 제 다리를 씻겨주기 위해 따뜻한 물을 데우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소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동훈 소장님은 깜짝 놀라며 젖은 손을 수건에 닦고 허둥지둥 달려오셨습니다. 카롤리나 수석님 홀몸도 아닌데 도대체 어딜 그렇게 쏘아다니시는 겁니까? 혹시라도 길에서 또 쓰러지실까봐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피가 말랐는지 아십니까? 동훈 소장님의 걱정. 어린 잔소리에 저는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수집가님이 쥐어주신 거액의 수표 뭉치를 꺼내 동훈 소장님의 투박한 손 위에 살포시 얹어드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석님, 동훈 소장님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고
저는 소리 없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 두 손으로 벌어온 우리 가족의 첫 번째 희망입니다. 이제 막노동판에 나가서 다친 어깨를 더 이상 혹사시키지 마세요. 소장님이 저를 지켜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소장님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훈 소장님은 수표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옥탑방의 얇은 장판 위로 동훈 소장님의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저 역시 동훈 소장님의 넓은 등에 얼굴을 묻은 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안도감에 하염없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낡은 옥탑방의 작은 창문 틈으로 쏟아지던 하얀 달빛은 저희 두 사람의 눈물 젖은 얼굴을 그 어떤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더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거대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수집가님과 관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서울의 가장 중심가에 저와 동훈 소장님의 이름을 딴 초대형 고미술 복원 스튜디오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과학적인 복원 기법과 한국 전통의 오칠 나전 기술을 완벽하게 결합한 저의 독창적인 작업 방식은 대한민국 미술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 아시아 미술 수집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박물관부터 중국의 거부들까지 제 손을 거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의뢰비를 싸들고 서울의 스튜디오 앞을 문전성시로 이뤘습니다. 통장에는 제가 바르샤바의 상속녀 시절 만져보았던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매일같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부와 명예보다 제게 더 큰 기적은 옥탑방의 가난과 절망을 딛고 태어난 저희의 처자의 건강하고 예쁜 아들의 탄생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제 생명줄을 잡아주셨던 노점상 할머니를 저희의 친어머니처럼 새롭고 웅장한 대저택으로 모셔와 함께 살며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따뜻한 미역국을 먹고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저희 아이의 포동포동한 볼을 쓰다듬을 때마다 동훈 소장님은 성한 왼쪽 팔로 저와 아이를 번쩍 안아올리며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의 명성이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가며 마침내 폴란드의 국립 예술재단에서도 저에게 공식적인 협업을 요청해 오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맑은 오후 제 스튜디오에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며 제 심장을 멎게 할 만큼 익숙하고도 낯선 두 사람의 인형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저를 짐짝처럼 내쫓았던 바르샤바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의 두 분은 화려하고 압도적인 규모의 제 스튜디오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직원들을 보며 넋을 잃은 채 서 계셨습니다. 한때 바르샤바 국립박물관의 권력을 쥐고 흔드시던 아버지의 오만했던 어깨는 초라하게 굽어 있었고 어머니의 손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서 동훈 소장님의 품에 안겨 깨르르 웃고 있는 뱃속의 둘째 아이를 임신한 만삭의 저를 발견하시고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스튜디오의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카롤리나 내 딸 카롤리나 아버지가 짐승처럼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버지의 눈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지독한 뼈저린 후회, 그리고 핏줄을 향한 그리움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롤리나 내가 미쳤었다. 가문의 알량한 명예와 돈에 눈이 멀어 너와 내 손주를 사지로 내몰았어. 내가 한국에서 거둔 이 위대한 성과들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나는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 제발 이 어리석고 끔찍한 애비를 한 번만 용서해. 다오 아버지의 절규가 스튜디오 안을 애절하게 울렸고 어머니 역시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카롤리나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를 내치지 말라며 엉엉 소리내어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철저하게 복수하며 차갑게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척박한 한국의 길바닥에서 제가 배운 것은 서양의 차가운 계산과 복수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죽어가는 생명을 끌어안아 주었던 한국인 할머니의 맹렬한 정과 저를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기꺼이 던졌던 동훈 소장님의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미 오래전에 두 분을 용서했습니다. 이 먼 한국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울지 마세요. 저희 가족이 두 분을 따뜻하게 안아드릴게요. 제 대답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짐승처럼 통곡하며 제 품에 무너져 내리셨고, 동훈 소장님 역시 다가와 두 분의 손을 굳게 맞잡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동훈 소장님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사위, 자네가 내 딸을 그리고 우리 가문을 구했어. 정말 미안하네, 정말 고맙네 라며 평생 처음으로 타인에게 진심 어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웅장하고 거대한 눈물의 재회는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점의 상처마저 완벽하게 씻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눈물로 씻어내며 완벽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려 했던 그 어떤 막대한 유산보다도 옥탑방에서 동훈 소장님과 나누어 먹던 차가운 식빵 한 조각이 제게는 훨씬 더 값지고 위대한 인생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예쁜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넓은 정원이 딸린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건너오신 부모님, 그리고 길거리에서 저를 구해주셨던 할머니까지 모두 한 지붕 아래에서 북적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고 따뜻한 대가족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폴란드식 스튜의 냄새가 정겹게 섞여 피어오르고, 정원에서는 4명의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음꽃을 피웁니다. 타트라 산맥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동훈 소장님의 손을 처음 맞잡았을 때, 저는 그 투박한 손이 저를 이렇게 눈부시게 찬란하고 거대한 기적의 한가운데로 이끌어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 낯선 타국으로 맨몸을 던졌던 어리석은 폴란드. 여자는 이제 이 따뜻한 온돌방의 온기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고향을 찾았습니다. 수백 년 된 예술품을 복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과 끈끈한 정이 사람의 무너진 영혼을 얼마나 위대하게 복원해낼 수 있는지를 저는 제 삶을 통해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동훈 소장님.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저는 주저없이 당신이 끓여주는 따뜻한 미역국을 찾아 이 머나먼 한국 땅으로 다시 달려올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숨쉬는 이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마스터피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